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뭐라고 써졌죠? 재개발 분양 자격 분석이라고 했죠. 재개발 구역 안에서 아무 물건이나 사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라고 하는 거는 사고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하자 없이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뭔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분양에서 제외된 자가 돼서 청산을 당하게 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나는 사도 되는 사람인지 사면 안 되는 사람인지 등등 분양 자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재개발 구역에서 물건을 살 때 매물 분석 단계를 보면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사업 추진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사면 조합 설립이 됐구나, 아니면 조합 설립을 바라보고 사는 거구나, 내가 시공사가 선정이 됐구나,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구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냐, 그거 공부 첫 시간에 했죠. 그 다음에 이 재개발 구역에 투자해도 될까? 이 재개발 구역 사업성이 좋을까? 나쁠까? 얼마나 사업성이 나올까? 등등은 아직 안 배웠죠. 이거는 다음에 분양자격 공부하고 나서 따로 배울 겁니다. 자, 재개발 매물 분석하는 거는 이 물건, 어떤 물건 사는 게 더 나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분양 자격하고 조합원의 지위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재당첨 제한 관련해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 내용도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내용,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등과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분양 대상자를 정하는 규정 자체가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또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번 강의는 열심히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재개발 구역 안에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결국 새 아파트를 못 받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해서 현금 청산을 받게 되면, 청산금을 아주 시가에 준해서 잘 주면야 또 모르겠지만, 현금 청산금은 형편없이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꼭 아파트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이 우장산 씨가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려고 이제 알아봤어요.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을 쭉 보다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느 재개발 구역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지역을 좀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사업 단계가 조합 설립인가를 마친 단계고, 아직 시공사 선정은 안 되었지만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한 큰 산을 하나 넘었으니까 이제 아파트 어떻게 지을지 사업 시행인가 받고 시공사 선정하고, 좀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하면 몇 년 후에는 분양도 하고 입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재개발 구역 안에 물건을 보러 갔습니다. 사업성 분석도 해봤더니, 검토를 해봤더니 사업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소개를 받으려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중개업소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물건을 소개해 줍니다. 보면 토지도 개인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주택, 건물도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온전히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사업 시행가 나오면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사기에 괜찮은 적합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장산 씨가 이 물건을 계약을 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잘 산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재개발구역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어디서 전화가 오냐면 원래 부동산 물건 살 때 한 군데에서만 알아보고 사지 않죠. 예, 보통 여기저기 부동산들 소개받아서 중개업소 소개받아서 가기도 하지만 또 혹시 다른 부동산에 더 싼 물건 없나 싶어가지고 알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전화들을 넣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띠링 받았더니 네 선생님 저 부동산인데요. 네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지금 진짜 좋은 금매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 한번 맞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전화드렸어요 라고요. 금매? 하니까 나도 잘 산 것 같은데 또 다른 물건이 있다고? 들어보죠. 네. 이게 원래 우리 이 재개발 구역에는 빌라라든가 이런 물건이 없어서 거의 단독주택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 재개발 구역 안에 빌라가 몇 동 없는데 그 빌라 매물 중에 하나가 금매로 사정상 금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예전에 일부러 전화를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일 먼저 연락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예. 일단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 채 더 사고 싶다. 여기 사업, 이 재개발 구역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 쫓아서 가요. 예. 갔더니 이렇게 보이는 요 다세대 주택 건물에 있는 하나를 물건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이거 물건이 참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매고 가격도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요 물건을 그래서 하나를 우장산 씨가 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난 재개발 구역 안에 아파트 2채, 원래 재개발 구역 안에 아까 샀었던 주택하고 건물도 하나 갖고 있고 또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요 다세대 주택도 구입해가지고 2개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를 새로 공급된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겠죠.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나 없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대체 법에서 그 다음에 조례에서 서울시의 조례에서는 어떻게 공급하게끔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찾아봐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이따가 또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뭐 다른 경우도 하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나요? 집들이 보이고 제가 여기 빨간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도로죠, 도로. 길입니다. 이 길을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동네에 가면, 동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주택가에 가면, 보면 도로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국가 소유거나 아니면 시가 가지고 있거나 보통 시유지, 그 다음에 구가 갖고 있기도 해요. 구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관청들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개 중에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이 땅이 사유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유지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집 지으면서 집 들어가는 길을 내놨는데 그러고 나서 그 도로를 그냥 개인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들어가는 길이니까 요거 내 거,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가 별도의 필지로 분리되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도로만 갖고 있는 사람, 토지인데 이런 도로만 갖고 있는 사람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도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대지, 집을 안 짓고 있는 재개발 구역 안에 빈 땅, 조그만 빈 땅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개발 구역 안에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이것도 이따가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분양 자격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크게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1번, 나는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년 10월 24일 날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규제지역 안에서 투기과열지구라는 규제지역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런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조합원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세대원의 경우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추가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또는 내가 세대원 중에서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일반 분양 물량을 받은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재개발구역 안에 물건을 사더라도 그 재개발구역이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5년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재당첨 제한 규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심플하고 간단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분양 자격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재당첨 제한에 따라서 제한이 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수업에서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재당첨 제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재개발 투자를 해도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도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물건을 보러 갔을 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나한테 물건을 매도하는 사람이 매도자가 있겠죠. 근데 이 재개발 구역이 이 사업 단계에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지만 구역 지정 단계, 그 다음에 추진이 승인받고 75% 토지 등 소유자 75%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하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이 물건을 나한테 물건을 파는 조합원, 그러니까 양도하는 그 조합원이 하자 없이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이 사고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있는 조합원, 나한테 하자 없이 조합원지를 넘겨줄 수 있는 조합원이 물건을 파는 경우에 그걸 사게 되면 나는 청산자가 되거나 또는 개별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살펴봐야 되고요. 매수를 할 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서, 시도 조례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한다라기보다는 시도 조례를 통해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또는 여러 명이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여러 명에 대해서 하나의 분양 자격만 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 사업이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업자들 또는 선행 투자자들이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여러 개의 분양 자격으로 막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지분 쪼개기란 것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의 시도 조례도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정해지게 되는데, 또 근본적으로 보면 어떤 시도조례가 적용되느냐에서 종전조례, 신조례라고 해서 좀 내용이 바뀌어 있는데, 이게 이 지분 쪼개기 하는 기준, 지분 쪼개기를 막는 기준 날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종전조례, 신조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짧게 설명하자면 너무 긴 내용이라서 뒷부분에서 어떤 시도조례 적용 구역이며 그 조례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냐 등등,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재개발 구역이 종전조례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정해지는 구역이냐 아니면 신조례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정해지는 구역이냐, 이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개업소 사장님이 잘 알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중개업소 사장님이 잘 모르거나 실제로 보면 현업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놓쳐가지고 사고 날 만한 사례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조례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가 정해지느냐를 살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도조례, 만약에 종전조례라고 하면 종전조례에 따라서 요거는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신조례다라고 하면 신조례에 따라서 이게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물건인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요 판단 잘못하면 또 마찬가지로 청산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 자격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번 시간에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지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대한 얘기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이라고 하면 조합원이 없죠. 예. 그냥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냥 소유자들인 거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사업 주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양수를 할 경우에 양도인한테 문제가 있으면 하자가 옮겨오기 때문에 내가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원 지위란 부분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살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정비법 제39조인데요. 작년 2018년 2월 9일 날 도시정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 조문들의 숫자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바뀌기 전에는 원래 19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다 보면 도시정비법 19조 1항 3호 이런 내용들을 보실 겁니다. 도시정비법 19조에 보면 조합원의 지위, 조합원 자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전부 개정되면서 39조로 왔어요. 39조 조합원의 자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을 이 내용에 해당하면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번 보면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 3번 보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한 때, 이 경우 세 가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여러 명을 한 명으로 한 명의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부분 살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 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이 같은 세대에 속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한 명이 가진 여러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면 이 수인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요. 철수가 건물을 갖고 있고 토지도 철수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인이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 소유는 이런 식으로 주택 소유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집 절반을 갖다가 영희한테 넘겨줘요. 그러니까 2분의 1씩 각각 소유한다라고 하면 영희한테 2분의 1을 증여한다거나 아니면 2분의 1만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까 이 내용에 따라서 조합원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철수하고 영희가 공동 소유하게 되면 조합원은 한 명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철수하고 영희는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한 명이 조합원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이 경우에 76조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을 세울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립해라 라고 해서 한 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철수하고 영희가 하나의 주택을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2인 이상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조합원의 지위 측면에서 볼 때 조합원도 한 명으로 보고 관리처분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1주택만 공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1주택만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또 케이스에 따라서 공유의 개념에서도 보면 이제 예외적으로 뭐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조례를 위임해 둔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그건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원칙은 1주택만 공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서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이 집은 큰아들이 갖고 있고요. 이 집은 엄마가 갖고 있고요. 이 집은 아빠가 갖고 있고 이 집은 작은 딸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집에는 같이 모여 살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같이 모여 사는 집까지 5채를 갖고 있어요. 한 가족이. 이런 식으로 재개발구역 안에 주택들을 여러 개 소유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경우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는데, 근데, 요런 경우보다는 요런 경우가 더 많아요. 뭐냐면, 하나의 다세대 주택, 건물 한 동을 갖다가 식구들이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한 20년 전, 15년 전 이럴 때, 원래 아빠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헐고 새로 지으면서 집을 다가구 주택으로 지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지은 거예요.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각각 구분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팔고 하나는 아버지가 이름으로 돼 있고 하나는 작은 딸 주고 하나는 큰아들 주고 하나는 엄마 주고 그러니까 와이프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재개발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조합원들이 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서류 내구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재개발구역 안에 같은 세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지금 같은 세대원들이 5채의 집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조합원 숫자 카운팅을 어떻게 한다? 같은 세대에 사는 가족이 여러 채의 집을 같은 재개발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각 물건을 가진 여러 사람이 같은 세대에 속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수인을 대표하는 조합원 1인이 조합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은 세대원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카운팅 할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1주택을 공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세대,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 재개발 구역이 조합원도 하나로 보고 주택을 공급할 때도 여러 사람이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하나밖에 주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도시정비법 39조 1항 2호에 보면 이제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세대가 이렇게 따로 우리가 전체가 하나의 조합원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주택도 하나밖에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세대를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자녀라든가 이런 경우에 세대를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별도의 세대로 나가게 되면 같은 세대가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정이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요 39조 1항 2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면 근데 이 수인의 1세대를 보는 기준을 뭘로 본다 그랬냐면 배우자 19세 미만의 직계 미속은 세대가 달라도 1세대로 보겠다. 그러니까 보통 뭐 주말 부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지방에서 출근하고 아내는 서울에서 자녀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 집이 돼 있고 아내 이름으로도 집이 돼 있다라고 하면 남편 아내는 부부지만 별도 세대라고 하면 아까 이 세대를 볼 때 세대는 다르니까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배우자랑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세대가 달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해도 1세대로 본다는 거죠. 뭐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사주고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이에요. 19세 미만 고등학생인데 지방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학을 보내놨어요. 자녀 이름으로 집 하나 있고 부모님 집 하나 있고 이러면 세대는 분리가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같은 세대로 보겠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 얘기하는 39조 1항 조합원 지위, 조합원 자격을 얘기할 때에 이 1세대는 이렇게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9세 미만 직계비속이랑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는 내용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라든가 이런 경우에 세대를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분리를 해서 세대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어떤 거냐면 이혼이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같은 경우에는 이 1세대로 안 봐준다. 별도의 세대로 봐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따로 만약에 산다. 부부가 이혼해서 분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그 경우는 별도 세대로 봐주겠다. 남편 이름으로 집 하나, 와이프 이름으로 집 하나 갖고 있어서 같이 이제 같은 재개발구역 안에 2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혼을 해서 각각 소유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별도 조합원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한 거고, 예를 들어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18살짜리 자녀에게 주택을 하나 증여해서 갖고 있었고 부모님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각각 2채를 갖고 있는 거였지만 자녀가 장성해서 만 19세 이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 나 독립할게요 라고 해서 세대를 분리해가지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자녀를 분가해가지고 실제 이제 주민등록도 달리하고 실거주지도 분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도 별도의 세대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별도의 조합원으로 봐주겠다. 이런 예외 규정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 배우자랑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